서울살이 3년차. 그동안 모으고 모아 월세방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한 난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기며 자축했다. 지방 출신인 내가 서울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는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변변한 배경이 없고 그렇다고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 직장살이의 시작은 내게 또 다른 기회와 같았다. 월세방은 15평의 원룸이었는데 지난 날 동안 고시원 생활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5평 남짓한 좁디 좁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옆방 소음, 깨끗하지 않는 환경에서 3년이란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중도 포기라는 단어가 수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버텼다. 내 기회는 여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리 잡고 쭉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좋다. 따로 집들이에 부를 사람이 없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인간관계에 소홀해진 게 그것이다. 어쩔 수 없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야 하는 법이니까. 난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했다. 조촐한 짐을 모조리 놓고 나름대로 옵션이 있는 집안을 살펴보니 이게 정말 내 집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이 맞을까? 짐을 정리하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가볼 겸 집을 나오니 양 옆으로 굳게 닫혀진 문이 보인다. 이웃들이다. 아직 인사를 하진 못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거추장한 인사치레는 모두 생략하며 살아가는 것 같으니 나도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 사실 모르는 사람과 터놓고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게 옛날에는 가능했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변한 오늘에는 그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 흉흉해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동네는 나쁘지 않았다. 원룸촌이 있는 동네지만 근처 편의점도 있고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번화가에 나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즐길 거리가 있었다. 적당히 동네를 돌고 집에 들어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에 몸을 뉘우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익숙한 소음 소리. 고시원에서 가끔 들었던 소리였다. 당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들이 내는 원통한 자해 소리가 생각났다. 그게 밤중에 들려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만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특별히 제재를 하진 않았었다. 하지만 여긴 달랐다. 혹시 다른 고시생이 옆방에 사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에 치우칠 때쯤 눈이 감겼다. 아마도 이런 소음에는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회사를 마치고 집안에 한가롭게 누워 TV를 본다. 맥주 한 캔이 가져다주는 위안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어릴 적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다면 왜 맛없는 술을 돈을 줘가면서 사 먹느냐가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방 안에 홀로 앉아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맥주의 특유의 맛을 느끼니 왠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다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어제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소음이 이어지는 것은 조금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고시원에 비하면 그렇게 위안 삼으며 잠자리에 드는 데 성공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소음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다. 이쯤 되니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일단은 내 권리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에 오후에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다. 네, 안녕하세요. 301호에 이사온 청년인데요. 아, 그 얼마 전에 이사온 청년이구만.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실은 난 그동안의 일을 모조리 말하며 불만을 토했다. 사실 큰 불만이랄 것까지야 없지만 하루 중에 유일하게 허락된 잠의 시간을 방해받는다는 것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소리가 난다고? 이상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네 옆집에는 아무도 안 살거든. 아무도 안 사는데 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일단 있어봐요. 옆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혹 한밤중에 누군가 거기에 들어와 엄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할 때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난총각 안에 있는가? 예, 있어요. 문을 열어주니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주인은 50대의 남자로 서글서글한 좋은 인상을 가진 아버지상이었다. 왜 아버지상인가 생각이 들었냐면 어릴 적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이사 선물. 내가 선물도 못 줬네. 자. 감사합니다. 박스를 받아드니 적당한 무게감이 기분이 좋았다. 우선 주인을 방에 안내하고 적당히 마실 것을 내놓자 자연스레 얘기가 이어졌다. 밤중에 소음이라. 최근 들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일주일도 더 됐을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단 말이야. 분명히 자네 옆집엔 아무도 안 살고 위층엔 노인네들이 살아서 조용할 테고 아래에는 잠만 자고 출퇴근하는 아가씨 말곤 없어서 조용할 건데. 주인을 통해 이웃들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매일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빌어먹을 소음에 관해서다. 그럼 이따 밤에 한번 와보세요. 어디서 나는지 같이 추적해보죠. 알겠네. 그럼 내 이따 옴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얘의 소음이 들리는 시각 전 주인이 내 방으로 들어왔고 우린 조용히 소음이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보세요. 지금 들리시죠? 바로 옆쪽. 아마 왼쪽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분명했다. 아니, 무슨 소음이 들린다고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만. 허나 주인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서 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벽에 귀를 대는 그의 모습이 답답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지금 들리잖아요. 쿵쿵 소리요. 거 봐요, 지금도. 내 말의 주인은 정말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내 생각엔 자네가 이상한 게 아닐까 싶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장님, 정말 들린다니까요?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일 내가 아래 사는 아가씨 데리고 올게. 그 아가씨 귀에도 안 들리면 자네가 이상한 거야. 알았지? 예. 일단은 여기서 물러나야만 했다. 지금도 들려오는 저 소음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의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같은 시각에 아가씨를 데리고 온 주인이 내게 소개했다. 자, 아래층에 사는 아가씨야. 이상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우린 조용히 소음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자 다시 소음이 들려왔지만 아가씨와 주인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얼굴로 내게 무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쯤 되니 이상해지는 것은 나였다. 정말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자네가 많이 피곤한 모양이야. 자, 이만 가세. 주인은 아가씨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스르르 닫히는 문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순간 소음이 순간 격해지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그 어마어마한 소음에 화들짝 놀라 재빨리 주인을 따라갔다. 사장님, 저 옆집 좀 열어주세요. 내 말에 주인은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눈으로 보는 게 좋겠지. 옆집 문을 열어주는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생각도 못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집 안으로 발을 들이니 거짓말처럼 조용한 내부에 난 다시 허망함을 느껴야만 했다. 대체 그 소리의 원인이 뭘까? 왜 자꾸 이쯤에서 들리는 걸까? 다 됐나? 주인의 체념 섞인 말투에 난 힘없이 수긍해야만 했다. 다음 날 정신과에 찾아갔다. 밤중에 계속 들려오는 이명 같은 소리에 미칠 것 같다고 말이다. 허나 의사는 단순히 스트레스성 이명일 수도 있다며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했다. 푹 쉬려면 잠을 자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말이다. 그래도 안 되겠다고 약을 달라고 하니 의사는 많이 고심하는 듯 시간을 끌었다. 곧 내게 하나의 처방전을 주었는데 잠을 유도하는 약이라고 했다. 수면제는 아니지만 잠이 잘 오게끔 하는 효과가 약한 약이라고만 했다. 약을 처방받고 잠들기 전에 복용했다. 이쯤이면 아마 잠에 잘 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안고서 천천히 몸을 뉘우고 마음을 편히 먹고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려 노력한다. 그리고 잠에 들려는 찰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미치겠네. 이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소리다. 직감적으로 난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난 방을 빼야 할 것 같았다. 가까스로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나를 보며 살갑게 웃어주는 또 다른 주인을 보며 소음에 대해 가장 많이 의논했다. 아유, 우리 건물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은 없어요. 안심해도 돼요. 난 그 말에 속듯이 믿어야만 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에 시각이 왔다.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과 주인에게 감사하며 편히 잠들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꿈꾸고 있던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우연찮게 뉴스를 보게 되는 날이 있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땡땡구 땡땡동에 있는 원룸 빌라입니다. 이 빌라가 화제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엽기적인 살해 방식 때문입니다. 바로 벽 속에 사체를 숨긴 것인데요. 놀랍게도 사체를 숨긴 사람이 바로 빌라의 건물주라고 합니다. 앵커의 말에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 같았다. 모자이크를 처리해 건물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없게끔 해놨지만 내 육체는 문제의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세입자와의 갈등이 쌓일 대로 쌓여 화를 이기지 못해 살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건물주는 지난밤 벽 속에서 사체를 꺼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다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주인이 사람을 죽이고 방치했었다니. 다시 화면이 바뀌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왔다. 경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은 왜 사체를 옮기려고 했냐며 끈덕지게 물었다. 왜 시체를 옮기려고 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세입자들이 자꾸 소음이 난다고 해서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힘없이 죄송합니다.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주인을 보니 마음 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뭔가가 느껴졌다. 그날 내게 들렸었던 문제의 소음은 어쩌면 억울하게 죽은 원원이 내게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니었을까.